이번 시간에는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CPI 지수가 예상치보다 훌쩍 높게 나와서 인플레이션으로 해석돼서 지금 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원인 좀 알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CRB 인덱스가 상품 지수를 뜻하기 때문에 이 CRB가 많이 올랐다라는 게 또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꼽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그러면 CRB 인덱스를 구성하는 것이 19개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중에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따져봐야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지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또 그것이 자산시장 전체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테니까요. 한번 그걸 좀 따져봤습니다. 지금 CRB 인덱스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6월 달에 나타났었던 그 상승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중간에 등락이 있긴 있었지만 상승폭이 좀 상대적으로 이 굴곡이 있기 때문에 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 이후에 이 상승폭이 이렇게 갑자기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6월 13일까지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그 이후로도 지금 한 4% 정도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CRB 인덱스 5월 기준으로 놓은 거 말고도 지금 6월까지도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항목별로 우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이게 농수산물하고 WTI하고 금속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농수산물이고요. 갈색이 WTI 그리고 푸른색이 금속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갈색 WTI만 최고점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고 빨간색 농수산물은 좀 조정세에 좀 어느 정도 들어간 모습이고 금속 같은 경우 좀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뭐 2022년 올해에 오른 거는 뭐 거의 다 빼버린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과연 CRB 구성 항목별로 WTI가 전고점까지 온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더 상승을 시킨 요인이 무엇일까? 이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서 19개 항목 중에서 그렇다면 에너지 중에서 어떤 게 문제인가 따져보니까 가솔린, 휘발유 가격 지수 추이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1, 2월 달에 7%가 올라오고요. 네. 그다음에 2월에서 3월까지가 17%가 올라오고 3, 4월 동안에 약간 빠졌습니다.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4, 5월에 13% 정도가 오른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5월 말부터 6월 13일까지 상승폭이 무려 8%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두 배수 잡으면 지금 13일이니까 중간 정도 왔으니까 두 배수 잡으면 거의 2, 3월에 17% 올라간 만큼의 또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휘발유 국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들 네, 많이 얘기가 올랐습니다. 나오잖아요. 네.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사실 보면은 우리가 유가 WTI는 사실 20불부터 지금 뭐 100불 넘어섰으니까요. 120불이라고 가정하면 6배가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 해서 이 가솔린 가격이 뭐 6배가 된 건 아닙니다. 좀 그거보다는 좀 비탄력적이긴 한데 이게 재고 수준하고 여러 가지 좀 소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솔린 가격이 어느 정도 탄력을 더 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게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소비가 줄어들질 않더라고요. 오늘도 가솔린 가격, 우리나라 가격으로 2,000원이 넘었어도 길은 상당히 막힙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이 가격 지수가 소비를 줄일 만큼 가격이 뛰려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될지는 그건 의문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월까지도 8%가 올라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배경 요인을 살펴보면 휘발유까지도 이런 식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단순히 이것을 뭐 푸틴 때문이다, 뭐 푸틴 인플레이션 뭐 이거하고 연결시킬 일이 아니라 이 소비 쪽에서 어느 정도 감소를 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또 금리 쪽으로 자극을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 인플레이션의 핵심이 좀 가솔린의 이 가격 상승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우려됩니다. 특히 FOMC 회의 결과가 내일 나올 텐데요. 부담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휘발유 가격이 퍽퍽 뛰듯이 네. 이 목표 금리 확률도 퍽퍽 뜁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 9월 FOMC 목표 금리 확률을 지금 표로 가져왔습니다. 6월 내일 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로 이제 75bp로 확정이 되는 듯합니다. 사실 50이면은 이제 호재가 되고 75면은 그냥 본전 정도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이 시장도 그걸 반영해서 빠지고 있고요. 그래서 9월 FOMC 회의까지 놓고 보면 지금 9월 기준으로 275에서 300bp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금리가 75에서 100bp니까 200bp를 올려야 됩니다. 그럼 금리 10단계가 10단계입니까? 8단계죠. 이제 헷갈릴 정도입니다. 몇 단계인지. 네. 8단계를 올려야 되는데 9월 FOMC까지는 지금 6월, 7월, 9월 세 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50씩 깔고 세 번을 깔면 이 두 번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번 중에 두 번은 75bp를 해야지 이 확률이 나온다는 겁니다. 275에서 300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인플레이션이 당장 급하게 돼버린 6월 달 거와 더불어서 지금 7월 이 목표금리 확률은 제가 여기 가져오진 않았지만 7월도 지금 75bp의 확률이 가장 큰 대세입니다. 결국 그렇게 보면은 6, 7월 75bp, 그다음에 9월에 50bp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275, 300 기준금리에 해당되는 그런 10년물 국채금리가 벌써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사실 문제가 아닌데 연말로 놓고 와서 보면은 연말 기준 370에서 400, 내년도 3월 가면 400에서 425bp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0년물 국채금리를 이걸 환산을 한다면 얼마가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제가 그 다음 표를 가져왔습니다. 예전에 이 2018년 저점만 지켜주면은 자산시장은 안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선이 제가 여기서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네. 이걸 아래로 팍 뚫고 내려간 상황이 지금 오른쪽에 푸른색 타원으로 그려본 거고요. 오른쪽의 타원은 2007년부터 금리를 오히려 인하하던 시기입니다. 5%에서 3%까지 인하하던 시기인데 이제 거꾸로 3%에서 5%를 향해서 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왼쪽의 타원형까지 빠져줘야지 시장은 안정이 될 것이다. 많이 남았네요. 2월부터 5월까지 빠진 것만큼 네. 더 빠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감안해가지고 자산시장의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정도까지 가게 됐을 경우는 얼마까지 갈까? 그건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국채 선물 가격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이 모습 우리가 금리가 올라간다 이렇게 놓고 보면 별로 큰 충격이 아니죠. 근데 국채 선물 가격으로 놓고 보면은 이건 채권 시장이 급락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금리 상승하면은 좀 부담감이 덜합니다. 근데 국채 시장이 폭락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자산 시장 불안 요인이 채권 시장 발로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지금 여기 있는 표처럼 오른쪽에 있는 타원처럼 한 번 더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기간이 보통 두세 달이 걸리는 그 하락폭 주식시장으로 보면은 약 20% 정도가 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공포스러운데요. 그렇다면 이 주식 시장의 추가 하락을 감안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정도까지 좀 감안을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예, 그런데 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네.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이게 기준금리 이제 4% 감안해가지고 국채금리가 그만큼 더 빠져서 거의 뭐 이제 5% 향해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어제 기록한 금리가 3.3%대 그거에서 한 1% 정도가 더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아까 20%라고 했는데 그 기준이 지금부터 20%가 아니라 이 재료가 반영이 시작이 된 그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보면 12,700포인트부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재료로 인해서 네. 거기서부터 20%를 구하면은 약 한 1,200포인트가 나옵니다. 네. 그럼 어제 지수가 11,200포인트죠. 그렇다면은 1,000포인트밖에 안 남았습니다. 요새 뭐 한 500포인트씩 빠지는 건 일도 아니니까요. 네. 별로 그렇게 공포스러울 게 아니라 맞을 거 절반 이상을 맞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네. 제가 무서운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졌는데 네. 이미 과거형으로 간 게 절반 이상 진행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피부나치 비율로 팬데믹 당시 이후부터 올라온 것에 62% 되돌림으로 구하면 1,500포인트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진짜 빠질 폭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스닥 기준 1,200에서 1,500 정도의 하락 요인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까지 가면 이제 만 붕괴된다, 1만 포인트 붕괴된다 이 얘기 네. 나올 겁니다. 제 생각엔 그 소리 나올 때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10,000포인트 아래로 나온다라고. 그렇죠. 얘기가 네. 나올 때요. 11,000만 깨고 내려가면 그 얘기 네.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정도의 얘기가 스토리가 전개가 되려고 한다면 FOMC 회의 내일 밤에 점도표가 어느 정도 급진적으로 형성이 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점도표에 따라서 하락폭이 좀 더 이어질 것인가, 정말로 1,500, 1,200 사이로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하면 될 것 같다. 내일의 포인트는 점도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FOMC 회의록의 결과가 또 중요한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20%가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1,000포인트 정도 남았다고 하니까 10,000포인트가 될 시에는 좀 저점 매수의 구간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반기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가지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더 긍정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 하나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종종 보여드린 공급망 압력 지수 이거를 하나 다시 가져왔습니다. 뉴욕 페드 자료인데요. 5월달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하락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관건은 이게 조금 더 빠져주면 하반기 장세는 완전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공급망 지수가 안정이 되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원자재 쪽 상품 시장이 안정이 될 겁니다. 네. 결국 이 지수가 선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장세는 이 지수가 지금 이 푸른색으로 표시한 요 자리에서 요 전저점을 깨면서 요쪽 아래쪽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볼 시그널로 보시면 된다. 역시 FOMC 회의 이후에 이런 공급망 지수는 또 어떻게 변화되는지 계속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